나는 앞으로 중화공업 시대의 막을 올리고 한강변의 기적을 4대강에 재현시킬 것이며 수출 입국의 물결을 5대양에 일으키고 농어촌을 근대화하여 우리나라를 곧 중진국 상위권에 올려놓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 이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만약 이 모든 기적의 출발점이 전 세계가 불가능이라 말했던, 심지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우방이었던 미국까지 결사반대했던 위험한 도전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70년대 자본도 기술도 자원도 없던 지구상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 어떻게 이 나라는 세계 최강 대국들의 반대와 냉혹한 비웃음을 무릅쓰고 후진국을 탈출하고 중진국 함정이라는 저주를 깨부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21세기 경제 강국으로 설 수 있게 만든 그야말로 신의 한 수로 불리는 그 위대한 결정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편안하게 듣는 지식 오디오북 오디오 인문학당입니다. 먼저 그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1970년대 초 대한민국의 현실은 솔직히 말해 처참했습니다. 1972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320였습니다. 북한보다도 훨씬 못 살던 시절이었죠. 연간 수출액은 겨우 $18억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수출하는 품목들도 대부분 가발, 합판, 옷, 신발 같은 값싼 노동력을 파는 경공업 제품이 전부였습니다. 이대로는 영원히 다른 나라의 값싼 하청 공장 신세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의 문턱에서 좌절할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1973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바로 수출주도 중화공업 육성입니다. 목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980년까지 불과 8년 안에 수출 $100억, 국민소득 $1000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18억 $100억라니요. 8년 만에 수출을 5배 이상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 전자,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이 모든 중공업을 한꺼번에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경제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목표를 앞에 두고도 정부는 왜 이 위험한 도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계획이 왜 위험한 도전이라고 불렸는지 아십니까? 우리 편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기술도 자본도 내수 시장도 없으니 하던 대로 값싼 경공업 제품이나 계속 만들어 팔라고 냉정하게 권고했습니다. 중화공업은 시기상조라고 못을 박았죠. 더 충격적인 것은 가장 강력한 우방이었던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일본이 이미 중공업을 장악하고 있으니 한국은 경공업으로 일본을 돕는 하청기지 역할이나 하라는 이른바 한미일 분업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져 영원히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온 세계의 반대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이를 추진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선진국에 종속되지 않는 산업의 뼈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선박, 무기 등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철강이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정부는 이미 1970년 이 절박한 필요를 바탕으로 포항제철 건설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건 첫 삽을 뜬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철강 기반을 완성하고 자주국방과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더 넓고 거대한 중화공업화 계획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거대한 선언이 있은 지 불과 9개월 뒤인 1973년 10월
전 세계를 최악의 불황 속으로 몰아넣은 끔찍한 재앙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제1차 석유 파동, 오일 쇼크입니다. 모두가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로 끝났다고, 저 무모한 도전은 시작도 못 해보고 파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이 역경을 이겨냈을까요? 한국은 국제 유가가 4배 가까이 폭등하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기름을 많이 먹는 산업인 중화학공업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입장에서 이는 재정적 파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도 세계은행도 돈줄을 쥐고 빌려주지 않았는데 9년간 무려 96억 달러라는 상상조차 힘든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했을까요? 여기에 바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박정희 정부의 치밀하고도 대담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모든 것을 외자, 즉 외국 빚으로 해결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달랐습니다. 총 소요 자금의 40% 이상을 내자, 즉 우리 돈으로 조달하겠다는 상상 초월의 계획이었습니다. 더불어 중화학공업의 혈액과 같은 전력난 해소 역시 필수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정부는 또 하나의 과감한 결단을 강행합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없는 돈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이 대형 산업을 움직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 기막힌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 조달 계획은 국가 총동원 체제라는 이름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3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국민투자기금의 비밀입니다. 1974년 이 국민투자기금이라는 전무후무한 금융 시스템이 탄생합니다. 핵심은 은행의 저축성 예금 증가액 중 20%와 각종 공공기금을 법으로 강제해서 이 기금으로 흡수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묘수였습니다. 다음은 파격적인 금융 특혜와 선택과 집중 전략이었습니다. 이 기금의 돈은 중화학공업 기업들에게 특혜 금리로 빌려줬습니다. 당시 시중은행의 장기 대출 금리가 연 15에서 16%에 달했는데 이 기금의 대출 금리는 고작 연 9%였습니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돈을 국가가 밀어준 겁니다. 국가는 국민의 저축으로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해 준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국내 대기업들에게 중공업 분야를 강제로 할당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모든 위험을 짊어지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주었기에 민간 기업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업 기지화 정책과 원자력 발전소의 동시 추진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울산, 포항, 구미, 창원 등 전국에 임해단지 중심의 업종별 전문 산업단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했습니다. 기업은 정해진 땅에 공장만 지으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국가 총동원 체제였습니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감동적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거대하고도 무모했던 도전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바로 조선산업에서 나옵니다. 1971년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조선소를 짓겠다며 돈을 빌리기 위해 무작정 유럽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라곤 울산 미포만에 황량한 백사장 사진 한 장, 그리고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1500년대에 이미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던 민족이다라는 이 황당한 설명을 유럽의 냉철한 금융가들이 믿어줄 리 없었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는 기적적으로 그리스의 선박왕 리바노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단판을 짓습니다. 그는 리바노스에게 조선소는 없지만 배를 2척 주문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계약서로 영국은행에서 돈을 빌려 조선소를 지은 뒤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배를 만들어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이 상식 밖의 제안에 한국 정부가 국가 지급 보증까지 서줍니다. 현대가 약속한 날짜에 배를 못 만들면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모든 것을 물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972년 3월 마침내 울산 미포만 백사장에서
조선소 건설과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의 건조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불과 2년 3개월 만인 1974년 6월, 우리는 전 세계를 경악시키며 거대한 유조선 두 척과 세계적 규모의 조선소를 동시에 완성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한 맺힌 민족적 자부심의 거대한 포효였고, 하면 된다는 불굴의 의지가 저 망망대해 앞 백사장에 새겨진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모든 것을 걸고 역주행을 선택한 진짜 숨겨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절박한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온 세계가, 심지어 국내 최고의 경제 관료들마저 반대했던 이 과감한 중화공업화를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만 했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보적 위기와 안정적 에너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는 가운데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핵폭탄급 소식이었습니다. 이 안보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자주국방을 위한 중화공업의 확보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을 육성해야만 했습니다. 탱크, 전투기, 함선을 만들 핵심 기술과 부품은 모두 철강, 기계, 화학 같은 중화공업에서 나옵니다. 중화공업의 발전 없이는 자주국방은 공연불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에너지 자립과 안보를 위한 원자력 발전입니다. 중화공업과 함께 전력난 해소는 필수 과제였습니다. 정부는 미래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이나 자본 수준으로 볼 때 무모한 사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1971년 고리 1호기 기공을 시작으로 원전 건설을 과감히 강행했습니다. 이 원전 기술은 단순히 전기를 얻는 것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정부는 미국과 핵 숨바꼭질을 벌이면서도 원자로와 해구산을 얻어내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외교적 수완까지 발휘했습니다. 결국 미군 철수, 경제 둔화, 전력난의 삼중 위기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은 방위산업 급성장이라는 안보, 경제를 동시에 잡고 원자력으로 에너지 자립까지 추구하는 유일한 묘수, 바로 전시적인 중공업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반대와 리스크를 뚫고 제1차 석유 파동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세계 경기에 역행하는 과감한 노선을 추진하게 만들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결과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1970년 대한민국 전체 수출에서 12.8%에 불과했던 중화공업 제품의 비중은 10년 뒤인 1980년 41.5%로 수직 상승합니다. 그리고 1980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던 수출 100억 달러와 국민소득 1000달러는 3년이나 앞당겨진 1977년에 이미 조기 달성해버렸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도약은 우리 사회에 부작용도 남겼습니다. 과도한 정부 개입은 재벌 경제의 탄생을 가속화했고 지역 불균형 발전 같은 문제들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50년 전 그날 전 세계의 반대와 비웃음을 무릅쓰고 중화공업이라는 고도 산업의 기반을 닦아놓지 않았다면 지금의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 자동차 강국 대한민국, 조선 1위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무모해 보였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가져다준 안정적인 전력망 없이는 이 모든 거대 산업의 성장은 불가능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역사의 진짜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모두가 하지 마라고 외칠 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모두가 왼쪽으로 갈 때 혼자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결단력, 그것이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우리 선배 세대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풍요와 자부심은 50년 전 그 절망의 순간에도 미래와 후손을 포기하지 않았던 박정희 대통령의 선견지명, 그리고 선배 세대분들의 뜨거운 열망과 불굴의 의지가 함께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에서 이 거대한 도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성공과 그늘 모두를 생각하며 여러분 가슴속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발전의 진정한 신의 한 수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한 그 순간의 기억, 혹은 이 역사에 대한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더욱 풍부하게 완성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절 대한민국의 발전과 조국 근대화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선배 세대분들의 노고를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오디오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